여성 사업가나 남성 사업가는 창업 후 3년 정도는 비슷한 실적을 보이고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 창출 면에서 남성 기업인들을 앞서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 경영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남성 경영 기업들보다 2배가량 높다는 점이다. 독일 튜빙겐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내 여성 임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과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기업을 비교했을 때 여성 임원이 많은 기업이 월등히 높은 경영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경영상의 투명성과 재무제표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 상장사의 여성 임원 비율은 불과 2%대다. 하지만 여성 이사들이 많을수록 기업의 경영 실적이 좋고 투명한 조직이 된다는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 여성의 사회 고위층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미국 비즈니스 잡지 포춘이 선정한 200대 기업의 경우 이사회 여성 임원 비율이 평균 43%에 달하는 것을 보면 여성이야말로 회사의 기업 가치와 성패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보물이다. 공기업의 경우는 쿼터제처럼 일정 비율을 여성 임원으로 채우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하지만 이런 요구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문화에서는 여성들을 기업가나 경영자로 온전히 대우하지 않는 것을 자주 본다. 흔히 남자 직원은 남직원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여자 직원은 여직원이라고 부른다. 이런 배경에는 직원이라는 개념보다 여자라는 명제를 앞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 있다. 남사장이란 말은 없어도 여사장이란 말은 있다. 경영자나 직원으로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전혀 구분할 이유가 없음에도 호칭에 그렇게 따라붙는다. 남녀 사업가들의 단순한 친목 자리에 주빈이라도 있으면 양옆에 여성 사업가들을 세운다거나 술자리 옆에 앉히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하급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짐작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다. 나와 함께 일하는 여성 임원들은 객관적 기준에서 남성 임원들보다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조용한 카리스마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며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갑 설치하긴 했는데 뭘 보내야 되나요? 주소는 어떤 걸 보내라는 얘기죠? 거기 0XP라고 돼 있는 그 파란색 박스 안에 카피 있죠, 카피. 아, 예, 예, 이거요 파란색 카피. 네네네. 그거 보내주시면 되세요. 아, 그 예, 알겠습니다. 사슬 매니아 회원이세요? 네? 사슬 매니아세요? 네, 네. 아, 그러면 지갑은 지금 처음 설치해서 그 하시는 거예요? 네, 나야 돼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일단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그리고 주변에 그 매니아가 아니신 분들도 다, 네, 네. 예, 그것 좀, 그 지갑 좀 설치하셔가지고 입금 주소 좀 다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 개씩 그분들 만 개씩 보내드리고, 네, 네, 네. 네, 또 사장님도 또 보내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저기 16일까지, 밤 12시까지, 예,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한이 있어가지고. 아, 16일까지요? 예,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저요? 예. 잠실인데요? 아, 가까운 데 계시는구나. 저희 사무실은 여기 선능역 있는 데 있어요. 혹시 여기 와보셨나요? 아, 가깝네요. 여기, 가보진 못했어요. 아, 그래서 뭐 시간 되시면 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매일 2시에 설명회가 있어요. 아, 2시요? 예, 예, 오후 2시에. 네, 네, 네. 오늘도 있어요. 아, 오늘은 일을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또 통화하실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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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또 지갑 설치해서 코인 보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그래서 편법과 친분 관계로 맺어지는 사업은 모래성같이 허약하다. 작은 파도에도 쉽게 허물어지기에 오직 사업의 가치로 성공하려는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여성 경영자들이 남성에 비해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앞으로 많은 남성들이 여성을 상사로 모시게 되거나 동료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자들은 여자들과 일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회식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고 2차로 커피숍에 들렀다가 어린아이가 잠들기 전인 9시면 돌아가야 한다. 2차, 3차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부하 직원을 괴롭게 하면서 그것을 결속이라 부르고 예사심 고치라 부르는 일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숙직이나 당직은 사라질 것이고 가족을 등한시하는 남자 부하 직원은 낮은 평점을 받을 수 있으며 남성 중심의 점심 메뉴 선택권도 사라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전체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히 우호적이며 행복 추구권에 더 가깝게 다가서는 일이다. 이 모두가 여성이 남성들과 함께 일하며 생기는 현상이다. 나는 30년 전 미국 이주 초기에 젊은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남자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여성의 이런 권리는 최근 10여 년 사이에 획득한 것 중 일부다.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현실 세계인 일터에서 여성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아랫사람이 아닌 동료나 상사로 함께 일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런 업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남자들은 여전히 여성들의 권리 확장과 사회적 약진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성들과 함께 일하지 못하는 모든 남자는 도태될 것이다. 네, 언니. 전화했네? 우리가 지금 지갑에서 응. 그 가스료로 쓰이는 게 뭐예요? 그게 뭐 엑스피어 코인이에요? 레띠 토큰이에요? 어떤 거를 할 때? 그 지금 10,000개씩 보내주는 에어드랍 하는 거 할 때. 레티. 레티로 쓰이는 거예요? 레티는 레티로, XP는 XP로. 아, 우리가 0.00000069 이게 XP였잖아. 레티는 레티로. 그러면은 지금 상장된 거는 어디서 쓰이는 거예요? 어떤 거 상장된 거? MNEXC에 상장된 거 지갑. 지금은 BSC 기반. 아, 요거를 이제 XP로 원래는 사슬 엔진 기반으로 했는데 네네. 사슬 엔진이 삐리삐리해서 네네. 그래서 상장이 급하니까 그래가지고 BSC로 먼저 했다가 이제 XP 엔진 그 메인넷이 또래치면 이것도 지금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상장 이렇게 쳐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갑은 상장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달 늦춰져가지고라도 BSC 기반으로라도 그게 BSC는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해놨고 그래서 그 지갑을 꺼내려면 BSC 있거든 네트워크 네네. 그 주소를 넣어야 되고 얘를 움직이려면 BNB가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네, 언제 오세요? 좀 늦을 것 같아. 알겠어요. 오후 돼야 될 것 같으네. 그래, 오후에는 거시기 김영삼 사장님이 하시는 거죠? 그거를 그냥 구두로만 얘기를 해놔가지고. 칠판에 본인이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하겠지. 그래. 그분이 이제 퇴근 시간 넘어서도 저녁에도 하시고, 자기 계획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하시겠다고 그때 여기 설명회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 대표님 강의를 좋아하는 또 팬들이 생길 것 같아. 왜냐면 여기는 온전히 왜 서로 이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이어갖고 또 팬들이 생길 것 같긴 하네. 뭐 좋아하시지 뭐. 그래요. 알았어요. 네네. 네. 이제 일터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없어졌다. 회식을 커피숍에서 팥빙수로 끝내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나는 모든 남자에게 간단하게 말하고 싶다. 여성을 동료로 받아들여라. 이것은 현대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고 자녀들이 더 행복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뜻이다. 여성 사업가의 다양한 능력은 사회의 축복이다. 왜 어떻게 무엇을 vs 무엇을 어떻게 왜 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왜 세상에는 수많은 조직 경영 이론과 경영 구조들이 있다. 자신들의 창업 문화나 상업 당시의 지분 구조에 따라 여러 형태의 회사들이 존재한다. 몇 년에 한 번씩 잘 나가는 회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영법이 재평가되고 보급되고 사라진다.
경영 구조 또한 최고 경영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라인 조직, 전문가들의 지휘를 받는 지능식 조직, 팀별 조직, 프로젝트 조직이 있고 심지어 매트릭스와 네트워크 조직도 있다. 이런 구조에 따라 회사 조직도가 나뉘며 이에 따라 업무 지시나 업무 진행이 이루어진다. 무엇이 경영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기업이 생긴 이래 끝없이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무엇이 최고의 방법인지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다. 기업이 이 문제로 언제나 고민하고 공부하지만 누구에게나 정답이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경영 방식이나 기업 문화 혹은 사업 영역이 전혀 다른 데에도 항상 성장하며 항상 혁신적이고 항상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 있다는 점이다. 결국 어떤 기업이든 조직이든 그 일을 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다루는 태도에 방법이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나는 사이먼 시넥이 스스로 골든 서클이라 부르는 어떤 논리에 감탄하고 말았다. 굳이 이론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단순한 발견이라도 말이다. 그것은 부하 직원들을 가르쳐서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하는지 가르치는 것이다. 이 회사는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파는지를 설명한다. 골목 가장 안쪽에 들어와 장사를 하지만 이 동네에서 빙수를 가장 잘 만들고 좋은 재료를 쓰며 메뉴의 양이나 질이 인근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사장의 속마음, 잘 팔 수 있겠지. 두 번째는 해당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는 것이다. 주문은 어떻게 받고 어떤 식의 추가 질문을 통해 객단가를 올릴 수 있으며 남녀가 함께 온 고객이나 여자들끼리 온 고객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다. 서빙이라면 그릇은 어떻게 잡고 손님에겐 어떻게 말하고 남은 그릇과 테이블은 어떤 방식으로 수거하고 닦아야 효율적인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실무에 적응하고 급여의 가치를 창출해낼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사장의 속마음,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마지막으로는 왜 이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마지막에 왜라는 방식에서 모든 기업이나 조직은 다른 기업이나 조직과 그 성과와 발전 속도가 달라진다. 왜 이 일을 하는가에 가치를 부여하면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일일이 할 필요도 확인을 하거나 회의를 할 필요도 없어진다. 세상의 어떤 단체나 회사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자기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직원이 1000명 있는 회사라면 그 1000명 모두 자신의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1000명 중에 일부는 아주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 제품의 특성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잘 알고 있고 시장의 경쟁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잘 꿰뚫고 있는 세일즈인도 있고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내는지 그 방식이나 기술적인 테크닉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직원들도 있다. 사람들을 잘 다루고 조직 내에 어떻게 활기와 역동성을 잘 부여하는지 아는 관리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직 안에도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몇몇 안 된다. 왜 이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회사는 단단하고 결속력이 강해지며 회사 내에서 그들의 가치를 표방해 나가면서 지속 성장을 이룬다.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게 된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회사가 단순한 이익을 내기 위해 빙수를 만든다고 이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이 달콤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빙수를 만든다. 그들은 단지 편안한 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안을 위해 침대를 만들고 이동을 위해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차를 만든다. 풍미보다는 연인의 유혹을 위해 포도주를 만들고 명령 때문에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위해 불 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이 소방관이다.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사회의 변혁을 위해 선생 노릇을 하는 것이다. 신제품을 아름답게 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도전을 가치로 두거나 음식을 맛있고 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끼 식사로 가족을 느끼게 할 때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가에 그에게 무엇을 혹은 어떻게 가르칠 이유가 사라진다.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왜 이 일을 하는지 가치를 공감하게 하는 일이 가장 현명한 조직 경영의 근본 노하우다.
인간은 가치와 명분에 따라 움직인다.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한 부품 같은 구성원으로 추락하며 동기도 의욕도 욕구도 사멸된다.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급여와 더 많은 급여뿐이다. 하지만 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들어가는 순간 이 조직은 위대한 조직이 된다. 인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시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급여를 주면 당연히 할 것이다. 여기에 자발성은 없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왜 해야 하는가를 이해시키면 스스로 자발성이 생기고 의욕을 만든다. 무엇은 단순한 정보다. 듣고 기억하면 그만이다. 어떻게는 기능이다. 손과 몸의 훈련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왜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열쇠다. 충성, 믿음, 정직 등 인간 본연의 가치를 갖게 하며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이끈다. 우리는 안다고 행동하지 않는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일 뿐이다.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아무 때나 먹지 않고 애국이 멋지다고 다들 군인이 되는 것도 아니며 고급이라고 명품을 사지도 않는다. 논쟁에서 졌다고 설득 당하지도 않고 상대의 주먹 때문에 존경하지도 않는다. 마음은 힘이나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다. 마음이 간 후 이를 논리적으로 포장하고 힘으로 강제할 뿐이다. 당신이 하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면서 남에게 표를 구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계획에 동조하려 하게 하려 한다면 이미 실패했다. 당신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것을 팔아야 한다.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참된 고용이다. 그것이 아니면 그냥 취직이다. 단지 그 일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고용을 했다면 그들은 돈을 위해서만 일을 할 것이고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으면 떠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을 고용한다면 그들은 당신과 같은 신념으로 일을 할 것이다. 그러기에 다그치고 가르치고 관리하고 평가할 이유가 사라진다. 왜가 사라진 조직은 서서히 죽어가고 왜가 설명이 안 되는 회사는 지속 성장할 수 없다. 당신의 조직이 많은 무엇을과 조금의 어떻게와 혼자 왜를 가진 상태라면 많은 왜를 가진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무엇인가 성장하는 것은 모두 당신 같은 혁신가들이 초기 수용자들과 초기 대다수 수용자 같은 그룹을 설득해 나가면서 변혁이 일어나고 성장을 증폭시킨 결과다. 혁신가들의 인구 대비 불과 2.5%밖에 없다. 나머지 50%의 느린 수용자들과 아주 느린 수용자들 중 조직 내의 왜에 대한 신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 그 성장이 결정된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이유도 그들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감에 감동하기 때문이다. 계획을 따라 그들을 따른다면 계획이 바뀌거나 무산되면 적으로 돌변한다. 하지만 그가 삶의 가치를 설명하고 인생의 의미를 주는 순간 우리는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 동기에 따라 그들을 따르고 그가 요구하는 지시를 받아들인다. 왜가 빠진 왜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조직은 왜를 가진 조직에게 묻혀 사라질 것이다. 왜, 무엇을, 어떻게, 왜. 갑질 논란 그 중심에 서서 2015년 10월 어느 날 아침 나는 한국 매장의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라는 제목의 손바닥 2개만 한 사이즈의 안내문을 붙였다. 이 글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70여 회의 인터뷰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 글은 이랬다.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 상품과 대가는 동등한 교환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훌륭한 고객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무례한 고객에게까지 그렇게 응대하도록 교육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존중을 받아야 할 훌륭한 젊은이들이며 누군가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인격적 모욕을 느낄 언어나 행동, 큰소리로 떠들거나 아이들을 방치하여 다른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정중하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브랜드 최고 관리자. 네.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페이스북에서는 공유가 수천 건으로 이어지고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일본에까지 이 논란이 소개돼 6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는 일로 번졌다. 사실 그 안내문을 붙이기 전에 우리가 운영하는 매장에 한 곳에 작은 사고가 있었다. 마감 세일을 핑계로 어차피 버릴 것인데 더 달라는 고객과 시비가 있어 고객이 직원을 밀치고 막말을 퍼부은 일이 생긴 것이다. 흔히 한국에서 진상 고객이라 부르는 이 무례한 고객이 미국이라고 없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우리는 손님이 누구인 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라고 써놓고 소란을 일으키는 고객에게 그 글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만이다. 그래도 말썽이 계속되면 경찰을 불러 내쫓는다. 나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 매장에 이런 것을 붙였다는 것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배경을 생각해 보았다. 한국은 지난 80년, 9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비스 문화 역시 급격하게 발달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윤리를 포함하지 않은 CS 교육을 보급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내면에 숨기고 자신들의 직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도 보장하지 않은 채 친절이란 미명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러니 비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고객에게조차 무조건 복종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일부 콜센터의 직원들은 손님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말라는 규정 때문에 욕설이나 모욕 혹은 성추행에 가까운 무례에도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백화점 시식 코너에서 시식이 아닌 식사를 하는 고객에게도 그만하라는 소리조차 함부로 못한다. 식당에서 20분 넘게 소리를 질러대며 항의하는 불량 고객 옆에서 밥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자기가 대신 싸워보고 싶던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 선량한 고객들을 불모로 협박을 할 뿐이다. 환불하는 곳이 뒤편에 있다는 소리만 듣고 책을 집어 던지며 네가 갔다 와야지 고객이 가야겠냐라며 고성과 욕설을 하는 고객이나 배송이 늦었다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햄버거 나왔습니다 란 말에 왜 반말을 하냐며 삿대질을 하는 사람을 보며 그 집에서는 아내가 밥도 나오시고 찌개도 나오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네, 여보세요? 굿모닝이에요. 네. 예. 그럼 사무실 나와 계세요? 네네. 와, 정말도 없구나. 대박이시구나. 제가 아는 언니들한테 그 사슬 안 한 사람들, 네네. 그 사람들한테 나 지가 그거 해가지고 다 주소 보내라고 얘기는 다 해놨어요. 근데 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건성을 알았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주소 오면은 내가 계속 언니한테 넣어줄게요. 오케이, 바리. 근데 그거 많이 하면은 뭐 더 좋은 건가? 많이 사람들한테 유치하면? 그럼요. 어, 예, 많이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도 좋고 회원들한테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들한테 예.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예. 이거 설치해서 주소 보내라고 막 그러는데 예. 그분 주변 분들 또 식구들도 다 보내라 그래요. 얘기는 하는데 예. 어떤 사람은 긴가 민가 하는 사람도 아직 그 반반인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 예. 그래요. 그 주소 오면 보내주세요. 언니는 그 저기 벼룩시장 그 영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통화하기 좀 어려워서 또 통화할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네. 네네. 문제는 기업이 이런 악성 고객들로부터 자신의 직원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상 형사법상 고객에게 뺨을 맞거나 폭언, 모욕을 당했을 때 처리할 폭행죄나 모욕죄가 있다. 그러나 고용주나 사용자에게 해고당할 위험이 있으니 직원들을 혼자 정글에 버려진 꼴이 된다. 기업 대표들이 공정에 기반을 둔 적절한 응대 조치만 취해 주어도 이런 악성 고객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한국인의 소비자 수준이 문제라기보다 기업이 직원에게 이런 문제를 지나치게 책임 전가해 놓은 탓이다. 이번 내 글에 쓰인 일반 대중들의 공명심을 보면 원래 우리는 꽤 좋은 소비자요. 훌륭한 감정적 동조를 할 줄 아는 멋진 사람들임을 알게 된다.
나는 내 젊은 직원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느끼는 것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 나이에 젊은이들이 성실하게 일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무례한 고객 하나 때문에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신의 직업에 상실감을 가지고 좌절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 내 직원을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기에 이런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직원들도 일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 역시 진정을 담게 된다. 기업 대표가 올바른 대처를 계속 미루고 불량 고객에 대한 모든 책임과 업무를 직원에게만 전가해 숨는다면 결국 정당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뿐이다. 나의 이 일에서 보듯 일반 소비자들 역시 합리적 시선으로 이를 본다는 걸 알 수 있다. 기업의 대표라면 이제 안심하고 무서워하지 말기 바란다. 비겁하게 직원 뒤에 숨어 친절만을 강요하지 말고 자신의 직원들과 자신의 진정한 고객들을 불량하고 무례한 고객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원래 모두 꽤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기사 밑에 달린 댓글 몇 개를 보다가 몇몇 근로자들이 우리도 지켜주세요라는 글을 달아놓은 것을 보았다.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이 사건이 있은 언론은 서비스 종사자들 편에서 일반 소비자들과 무례한 갑질 고객들을 분리해내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갑질 논란에서 무례한 고객들에게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수많은 업체의 사장들이 동참하여 자신들의 직원을 보호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입법 청원을 위한 자료 조사가 진행되어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이를 의례 반란이라 이름짓고 의례 반란을 주도한 갑이라는 호칭을 내게 줬다. 만약 이 일로 한국의 건전한 고객 문화가 정착된다면 뒤늦게 한국 사회에 합류하게 된 나로서는 이보다 더 보람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세상 전체를 한눈에 넣어라. 이것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남는다는 것. 새로 만난 사람은 갓 구운 빵이다. 인간관계를 하나의 과일나무로 보면 가족은 뿌리와 같다. 친척은 각각의 기둥이며 동창이나 오랜 친구는 그 친분의 깊이에 따라 굵은 가지를 지나 뻗어있는 가지다. 나무가 크고 굵다는 것은 깊이 있는 친분 관계나 인연이 많다는 의미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장가지가 많고 풍성한 경우는 최근에 만나는 사람의 폭이 넓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흔히 우정의 깊이가 깊은 사람과 삶의 가치를 나누거나 사업관계에서 이득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무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가지 끝에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과실은 결과지에서 자라는데 대부분의 결과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1년생 혹은 2년생 가지다. 3년 이상 된 가지에서 과일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비율로 따지면 감나무는 1년생 가지와 2년생 가지에서 거의 100% 과일이 열리고 3년생 이상은 아예 없다. 복숭아나무 역시 1, 2년생에서 거의 모든 열매가 열린다. 노쇠한 가지들은 이런 1, 2년생 가지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직접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노쇠한 가지를 잘라내면 잘라낸 자리에서 새 가지가 자라나 그제야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인간관계라는 나무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업, 연애, 정치 권력의 분배, 이념의 공유가 최근에 만난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당신이 이득을 보거나 지식을 활용하거나 사업적 결정을 내린 것은 대부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별인 것들이다. 삶에서 성공하고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은 이렇게 최근에 만난 사람을 잘 활용한 사람인 것이다. 물론 오랜 인연은 자신을 지탱하는 가지로 정서적 양분을 준다. 하지만 오랜 인연은 검증이 됐다는 생각에 인연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이렇게 오랜 인연에게 안주하는 나무에는 잎사귀도 열매도 열리지 않는다. 그런 인연은 검증이 됐어도 확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늙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새로운 가지를 만들지 못하는 나무는 굵어지다
안으로 구멍이 나고 그렇게 빈 통이 된 뒤로는 이내 쓰러지고 만다. 오랜 인연에 안주한다는 것은 고착하는 것이고 새로운 가지를 키우고 열매를 맺을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다. 결국 굵기만 키우다 고사하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가지는 약하다. 그래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해야 하며 성실해야 한다. 약속을 잘 지키고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그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꽃이 피고 열매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새로운 인연과 단 한 번의 만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상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식당의 점원, 공항에서 만난 옆자리 승객, 가족, 각종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새 친구 등 모두에게 품위 있고 솔직해야 한다. 그들이 바로 내 인생의 꽃이요 열매를 가져다 줄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인생을 돌아보며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주거나 거래를 열어주고 자본을 마련해준 사건들이 모두 새로 만난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어떤 이들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새 사업의 파트너가 되기도 했다. 또한 중요한 사업적 결정이나 판단, 대부분이 만난 지 1년 안쪽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경우가 다반사였다. 연애에 빠질 때도 늘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과 시작하며 불과 몇 분 만에 인생 전체를 거는 청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당신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나 다름없다. 첫 인상만으로 사익감 혹은 며느리감으로 호감을 느끼거나 두 번째에도 좋은 인상을 느끼며 무한한 신용을 저절로 부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판매원에게 가장 소개를 많이 해주는 사람은 방금 차를 사간 사람이고 식당에 새 손님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최근에 고객이 된 사람들이다.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도 결혼한 형제나 자매보다 최근에 알게 된 사람들이 더 자주 들락거린다. 인간은 처음에 보는 것에 매력을 느끼며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무시한다. 감정이 앞서면 논리는 감정에 가려질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방문했다는 그 유명한 프랑스 파리 빵집 스토레의 빵이나 긴자 키무라야에서 파는 앙금빵보다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 강력분과 우유, 생이스트, 그리고 약간의 소금과 설탕만 가지고도 우리 집 부엌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 그 빵의 이름은 갓 구운 빵이다. 벚꽃을 소금에 절여 만든 앙금이 없어도 갓 구운 빵 냄새가 진동하는 내 식빵보다 맛있을 수는 없다. 내 빵은 껍질이 부드럽게 바삭거리고 손으로 집기에 약간 불편할 정도로 뜨겁고 안을 자르면 하얀 김이 사르르 빠져나오며 탄수화물을 구운 고소한 냄새가 은은히 밀려오기 때문이다. 나는 갓 구워 아직 뜨거운 빵을 칼로 자르기도 전에 손으로 쭉쭉 찢어 먹는다. 나의 부엌 한편 오븐에서 바로 나온 갓 구운 빵을 이길 빵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새로운 인연은 인생에 있어 갓 구운 빵과 같다. 신선하고 맛있으며 그 모습에 상관없이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바뀌는 두 가지 계기는 새로운 곳에 살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바뀌는 경우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이직할 때다. 결국 이런 경우라면 누구든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결국 환경이 바뀌거나 최근에 만난 사람이 나를 바꾸고 성장시키며 삶을 윤택하게 혹은 거칠게 만든다.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한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내성적이거나 사람을 사귀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열매를 맺기 힘들다. 사람 자체가 열매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점잖고 품위 있는 행동을 유지하며 진지한 새 친구를 만들 수 있다. 기존의 친구들이 이미 사귀어 놓은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히려 허풍스럽게 여기저기서 친구들을 만드는 것보다 실속 있게 새 친구를 만들 수 있으니 말이다. 내게 충분히 호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연락하여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성공한다. 그리고 그 성공이 친구들 사이에 자랑이 된다면 그는 더 크게 성공할 것이다. 성공은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야 그 가치가 온전히 나타난다. 혼자 뭔가를 발명해 성공하는 사람은 그 자산이나 사회적 명성이 제 가치를 못한다.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친구가 너무 많으면 실속 없는 일이 많이 벌어져 실제 성과를 이룰 사건 자체가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사과가 열리는 가장 적합한 잎사귀 개수가 50개인 것과 같다. 잎이 너무 많으면 햇빛 부족으로 열매의 당도와 색깔이 떨어지고 그러므로 과실수는 정기적으로 가지를 과감하게 솎아내고 일부를 아주 잘라내는 전정 작업을 해준다. 웃자람 가지나 도장지라 불리는 나뭇가지는 세력이 왕성해 지나치게 자란 가지다. 굵고 잎은 크나 전체적으로 연약하고 나무 모양도 고르지 않아 잘라내는 게 일반적이다. 그대로 두면 주요 가지로 가야 할 양분을 흡수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바로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경우다. 따라서 친구 관계에도 현명한 전정 작업이 필요하다. 전정 작업을 통해 양분과 잎의 숫자, 나무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절해 균형 잡힌 과실수로 자라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친구가 아무리 큰 도움을 준다 해도 지나치거나 무례하거나 오정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가지를 치듯 잘라내야 함을 뜻한다. 또는 너무 많은 이슈로 실상 쓸모없는 잡다한 에피소드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하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맛없는 작은 과일을 맺거나 나무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때론 바람에 큰 가지를 부러지게 만들 수도 있다. 결국 남과 어울리다 가족을 버리는 경우와 같다. 볼 수 있으니 언제든 그 현명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10가지 호칭과 한 가지 사명.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은 참 여러 가지다. 사장님, 대표님, 회장님, 의장님처럼 사업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과 여보, 아빠, 이모부, 오빠, 형, 승호씨 등의 친족이나 친구 그룹들이 부르는 호칭이 있다. 그런데 지난 2년 전부터 나를 부르는 호칭에 변화가 생겼다. 공개 강연이나 대학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 선생님, 스승님, 교수님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간혹 멘토님이란 호칭을 쓰는 사람도 생겼다. 내게 직접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페이스북이나 메일을 통해 교수님, 스승님이라 부르며 인사를 건넨다. 한국에서는 호칭이 관계를 정립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기에 미국처럼 미스터 김이나 짐, 본인 영문 이름으로 통일할 수 없음을 잘한다. 이런 다양한 호칭 중에 가장 자부심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스승님, 교수님 같은 호칭이다. 대표님, 사장님, 회장님이란 용어가 흔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을 가르친다는 의미의 호칭들이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지금 한국에서 사장을 만드는 사장 노릇을 하는 중이다. 내 수업에는 한국에서 제법 인정받는 중견기업 대표부터 창업을 꿈꾸는 직장인, 사업가가 되고 있는 장사꾼, 선생님들, 각종 사자로 끝나는 전문직 사람들, 미래의 청년 기업가들이 모여있다. 2주에 한 번씩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강의한다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강의를 듣기 위해 부산이나 거제도, 멕시코와 필리핀, 중국을 매주 오가는 제자들이 있으니 강의에 대한 자부심으로 힘든 것을 잊는다. 그렇게 나는 1년에 2차례 16주씩 강의를 하고 있다. 돈을 받고 일하면 직업이지만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란 말이 있다. 또한 직업으로 일하면 급여를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이 일이 근래 나의 소명이고 선물이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 말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재산이 내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높이 쌓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멀리 온 것도 성공이기 때문이다. 강연을 하다 보면 참석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 짐작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러니 많은 부와 큰 사업을 무기로 성공을 자랑할 처지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어느 때에는 내가 가진 것이 부끄러울 뿐이었다. 자연스레 내 고민은 사회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로 옮겨졌다. 단순히 기부나 의견을 나누는 일 정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기로 한 것이다.
그 무렵에 중앙교육교회 권창심 교수가 찾아와 중견 기업가들을 글로벌 경영자로 만들어 줄 사람을 찾는다고 했다. 돈을 넘어 소명이 될 만한 일이었다. 내 할 일이 생긴 것이다. 나는 자신의 직업을 장사꾼이 아닌 사업가로 바꿀 의향이 있고 매출을 500억에서 1조까지 키울 사람들을 공개 모집했다. 학교를 통해 선의의 의도를 가진 사업가들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힘은 인간이 가진 권력 중 가장 큰 권력이다. 즉각적이며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힘이 미친다. 사장이 직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현실적인 권력보다 즉각적이며 강력한 것과 같은 이치다. 나는 이 점을 주목했다. 사업가가 사업의 목적을 자신의 자산을 모으는 일에만 두지 않고 선의의 의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에도 힘쓰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이런 시대 정신을 이해하고 따를 때 내가 가진 모든 사업가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맥을 통해 그들이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싶었다. 이전부터 최근 학교를 통해 배출된 제자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과 직업군으로 확대됐다. 수백의 제자는 수천의 사업체로 다시 수만의 직원들과 이어져 있다. 조단위 비즈니스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부터 수천억, 수백억 매출을 만들기 노력하는 이들도 많다. 일부 제자들이 해외 여러 나라에 사업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제자들의 회사 직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사장들이 직원이나 고객 혹은 경쟁자까지도 유기적 협력 구조로 이해하고 사업을 시작한 까닭이다. 나는 기업가가 기업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적자 생존이나 약육강식, 자연선택이라는 말이 있다. 적자 생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라진다는 의미다. 강자에게 먹힌다는 양육강식이나 적응하는 생물은 생존하고 나머지는 저절로 사라진다는 자연선택 역시 강자 중심으로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산업계나 기업도 이런 생태 이론과 유사한 행동 형태를 신봉했다. 업계 선두로 올라선 뒤 후발주자를 죽이는 일을 자신이 사는 방식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생태계에서조차 다인의 이런 이론들은 도전을 받고 있다. 다인의 이론상 경쟁자에 대한 협력은 곧 진화론에 역행하는 행위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생명체들이 많다. 마틴 노왁과 로저 하이필드가 함께 쓴 초협력자는 인간을 최고의 협력자라고 말한다. 그 협력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한 단순한 협력에 그치지 않는다. 평판, 혈연, 배려, 믿음, 관용, 너그러움 같은 특성들이 다윈의 배신 전략보다 이익이 되는 상황이 더 많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진화론에 따라 선택과 변이라는 두 개의 원칙만을 유용하게 봤다. 하지만 협력이야말로 성장의 가장 유용한 방법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치열한 산업 경쟁에서 공생과 협력은 오히려 가장 근사한 성장 모델이다. 기업은 사회 문제를 일으켜 윤리를 창출한다. 기업은 공해를 줄이려는 노력보다 공해를 만들 때 더 많은 돈을 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설치들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안전장치를 무시하는 작업 환경은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준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기업은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부터 수입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오히려 사회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진정한 이윤이라는 것을 말이다. 실제로 공해와 매연을 줄이며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체로 바뀌어 이윤도 증가한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사고를 예방할 때 더 많은 기업 이익이 창출된다는 게 밝혀졌다. 공생과 협력은 돈이다. 이것은 곧 사회의 공정성이다. 경제적 효율에서도 이익으로 되돌아온다. 직원이 행복하고 근무량을 조정하며 복지에 힘을 쓰면 곧 기업의 이득이 된다. 건강한 직원들은 더 생산적이며 결근이나 이직률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 협력, 공생, 공정은 새로운 이익의 막강한 도구다.
기업이 야박하게 행동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점점 더 많은 경우에서 그 생각이 틀렸음이 확인될 뿐이다. 결국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는 기업의 대표들에게 혼자가 아닌 함께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다. 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업이 회사, 직원, 고객, 경쟁자, 협력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기적 사업 환경이 되게 하라 독려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거친 사업계에서 가장 멀리, 오래 그리고 높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억지로라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온전한 승자는 없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네, 잘 지내셨어요? 예, 아, 요즘 뭐 다른 것도 뭐 하는가 봐. 아니 다른 거를 해야죠. 돈을 벌려면 다른 거를 해야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은 뭐 하셔요? 내가 뭐 다른 하는 게 있어. 네, 그러니까 뭐 직장 무슨 일 하셔요? 직장 무슨 일 하셔요? 직장은